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 거리의 단풍이 참 아름답죠.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낙엽이 골칫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낙엽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제천시 시민들입니다. 201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낙엽을 상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모았다가 친환경 퇴비 성분 흙으로 바꿔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낙엽을 모은 건 책이나 파지보다도 수매가가 높아서 시민들 참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겠죠. 또 무엇보다 골칫거리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을을 흔히 남자의 계절, 남자의 변신은 무죄란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낙엽의 변신, 이 가을 참 의미 있어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11월 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농 퀴로 문을 엽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만큼 친숙한 채소도 없죠? 이것은 봄, 가을에 걸쳐 파종할 수 있는데요. 아무런 시설 없이 재배하려면 가을 재배가 무난하고요. 감자, 상추, 열무, 아욱 등의 봄 파종 작물을 수확한 장소가 자연스럽게 이것 재배지가 됩니다. 기온이 영하 5도씨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 속을 뜯어 생식 쌈으로 먹거나 데쳐서 먹으면 가을 수확에서 느끼지 못했던 단맛을 느낄 수 있어 좋다고 하니까 올겨울 꼭 한번 즐겨봐야겠네요. 여기서 강력 힌트 나갑니다. 블랙핑크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채소. 양귀비목 십자화과의 식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식업 또 어로어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반 농업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요구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이제 토론회가 열렸고요.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어업은 어로업과 양식업으로 크게 나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둘 다 농업에 비해서는 혜택이 적다는 거고요. 특히 같은 어업인 어로업과 양식업도 또 차별을 두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농업과 어업, 비과세 세제 혜택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우선 농업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작물 중에서도 변화, 보리, 밀, 고구마, 감자 같은 곡물이나 아니면 또 기타 식량 작물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게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소류나 과일류, 그리고 과실이나 시설 작물 등 같은 경우는 수입 금액이 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농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어로업 같은 경우는 수입 금액이 아닌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네요. 양식업은 어떤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어로업도 이제 비과세 기준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2016년에 어로업과 양식업의 기준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 요구가 있어 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로업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양식업은 소득 기준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양식 어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양식업과 어로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도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거네요. 농업과 어업 간에 이렇게 소득세 감면 기준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양식업이 시작될 무렵에는 어로업과 양식업을 농가의 부업소득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1977년까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특히나 근년 들어서는 농가 소득에 비해서 어가 소득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가 부업 소득으로 지금 구분을 하면서 농업처럼 주업 소득으로의 세제 혜택을 못 받아왔던 겁니다. 예. 77년에 만들어진 규정을 40년 넘게 그냥 유지를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어로업 같은 경우는 주업으로 인정이 됐고요. 또 그래서 이제 과세 범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제 확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업은 여전히 부업소득으로 남으면서 비과세 범위도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산업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어로업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양식업을 주업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농업 분야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이런 상황이 이게 실화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토론회가 좀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내년부터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대상이 일반 농민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 시행령이 오늘 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 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은 원래 국비 기준으로 31억 원이었는데 이것보다 2배 이상 정액을 한 69억 원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지원 대상에는 친환경 인증 농가만 이제 대상이 됐었습니다. 네. 지원 대상이 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뭘까요? 기존 친환경 인증 농가도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서 이제 비료 사용 처방서 이것을 받아왔는데요. 일반 농가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이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농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주 지역에 감귤 하우스를 돌면서 귤을 훔친 사람이 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야간에 성형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1톤, 시가로는 5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금향이라는 품종의 감귤을 훔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판매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25일 사이에 서귀포에 있는 표선면 그리고 남원읍 일대에 감귤하우스 5곳에 침입을 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8일에 표선면에 있는 한 황금향 농가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로 영상 등을 이제 분석해서 용의 차량을 특정을 했고요. 이어서 추적을 통해서 A씨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건이 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농작물 절도, 그러니까 이게 무려 104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감귤 등도 주요 농산물의 수확 시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3월, 그것도 주간 시간인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밭에 있는 농산물을 따거나 채취하는 이른바 덜거지수법에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길 지나가시다가 보면서 탐스럽게 달린 과일이나 농작물을 보시면 저게 그냥 자라서 달렸겠거니 하시는 분들도 혹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실이나 농작물 하나하나마다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져 있다는 점 좀 잊지 마시고 이런 일도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대로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11월에 또 이렇게 첫 주에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들고. 네.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계속 농사 짓고 또 농가 돌아다니면서 토종 씨앗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방송을 통해 소개하지 못한 기억에 남는 일이 없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귀한 씨앗을 얻으셨다거나. 예. 네, 중요한 일은 이제 이런 씨앗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토종 씨앗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씨앗이 심어져 왔는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맛의 특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이렇게 좀 분석하는 일들도 시작을 했습니다. 관장님의 그 자료를 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네. 자, 며칠 전에 이제 비가 좀 내리면서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 할 시기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텃밭에 있는 물통들은 이제 비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모터와 같은 시설들도 물을 빼고 보온을 해두어야 합니다. 네. 얼음이 얼면 이게 팽창을 해서 물통이나 모터가 터지기 때문인데요. 물통은 비우고 거꾸로 엎어두어야 겨울에 눈이 쌓여 얼지 않습니다. 네. 모터는 코드를 빼고 잘 덮어두어야 합니다. 코드와 같은 것은 야생 들쥐들이 갉아서 나중에 쓸 때 이제 누전이 될 수 있어서 잘 덮어두어야 합니다. 물 호스에 있는 물도 빼두어야 이렇게 호스가 터지지 않습니다. 네. 간단한 일인데 이게 놓치기 쉬운 것들 짚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제 물통 같은 것도 꼭 뒤집어 놔야겠네요. 예. 농기구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밭에 이렇게 방치된 농기구들도 잘 씻어서 말려 보관하는데 이게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 윤활제 같은 것들을 뿌려줘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 합니다. 수확용 가위들은 날에 수액이 묻어 있어서 비눗물로 씻은 다음에 이렇게 말리는 게 필요합니다. 네, 끈적끈적하니까 일단 깨끗이 닦아내야겠네요. 새로 장만한 농기구들이 이게 관리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요? 새로 구입한 농기구들은 손잡이에 이게 붉은색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해야 밭에서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가끔 여러 사람과 같이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면 농기구 숫자가 부족한데 색상이 흑색깔과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밭 작업 중에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밭에 숨어 있는 농기구들이 작업 중에 이렇게 발견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칠을 하고 항상 숫자 파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진짜 좀 인공적인 색깔이 눈에 띄니까 그렇게 그렇죠. 구분을 하셔야겠어요.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텃밭을 깨끗이 치워야 병충해도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놔두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또 가려서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천적과 같은 좋은 곤충과 야생동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치우지 말고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겨울을 날 야생동물의 은신처와 또 이제 먹이 제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수확도 완벽하게 끝내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수확을 하다 보면 쐐기벌레와 같은 해충의 알도 발견이 되지만 사마귀와 같은 유익한 곤충들의 알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대 사이에 들어가 월동을 준비하는 28점 무당벌레라든지 이건 이제 해충에 해당하죠. 예, 근데 또 천적에 해당하는 칠성무당벌레도 같이 또 월동을 이런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환삼등굴과 같은 또 잡초들의 씨앗은 겨울철 참새들이라든지 새들의 중요한 먹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이 동물들이 살아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남기고 또는 무엇을 이제 이렇게 치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농사도 어쩌면 철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 밭을 새들이 찾아오게 할 것인가, 깨끗이 치울 것인가, 진짜 그렇네요. 요즘 이제 낙엽 많이 쌓이면서 큰 자루에 이제 담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이걸 활용해서 친환경 퇴비 성분 흙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네, 방금 전 시 단위에서. 예. 방금 전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거리나 공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을 쓸어 담아서 자루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저는 따로 이것을 챙겨서 밭에 뒀다가 봄에 퇴비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을 합니다. 네. 가로수나 정원수에 뿌리는 농약이나 매연에 포함된 중금속 등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흙 속에 사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럼 퇴비를 만드는 방법도 들어볼까요? 예, 퇴비를 만들 때 탄소질과 질소질의 비율을 30대 1로 이렇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낙엽과 같은 탄소질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게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요즘은 탄소 대 질소 비율로 이렇게 얘기하면 화학 용어라서 어려워하셔서 갈색 재료, 녹색 재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늘 들려주시지만 늘 좀 헷갈려요. 탄소 질소는 네. 갈색과 녹색으로 생각을 한다. 그럼 갈색 재료가 낙엽이 되는 건가요? 네. 갈색 재료는 낙엽과 같은 탄소질 그리고 녹색 재료는 풀이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질소질을 이야기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면 이렇게 밭에 가져와서 묻으시는 분이 많은데 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상관없지만 네. 또 이렇게 밥과 같이 이렇게 음식물이 있으면 질소질이 너무 많아서 발효보다는 부패가 진행됩니다. 이래서 갈색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섞어서 묻을 수 있거나 이렇게 퇴비를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런 갈색 재료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화장실 속대 있죠, 갈색에. 화장실 속대를 모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종이, 분들도 예, 심 같은 계시더라고요. 거. 예. 네네. 그렇구나. 예. 지금 심어야 하는 나무들이 또 있다고요? 네, 이렇게 낙엽이 지고 나면 땅이 얼기 전에 나무를 심기 아주 좋은 철입니다. 네. 자두, 복숭아, 사과, 배 등과 같은 어린 나무들을 이렇게 사서 심게 되는데요. 나무 뿌리는 토양 온도가 요즘의 온도죠. 한 10도 정도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맘때가 아주 나무 심기에는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무가 잘 지금 뿌리를 뻗을 수 있게. 야, 이런 나무는 이제 사서 심으면 얼마를 내다보고 이제 기르는 건가요? 이제 어린 묘목일 경우는 5년을 내다보고 5년? 심게 되는 거죠. 그리 오래 걸리지 않네요. 네. 나무 심을 때 이것도 이제 해본 사람이 알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심을 때는 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항을 만들듯이 동심원, 도넛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넛 모양이라는 얘기는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게 해서 물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이곳을 낙엽이나 지프로 이렇게 덮어줘서 물이 쉽게 증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땅이 열 때까지는 주기적으로 계속 물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깊이는 땅 전체에서 이렇게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땅 전체보다 지면 전체보다는 약간 올라간 상태여야 뿌리가 활착할 때 필요한 산소가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이 심어도 안 되는군요. 예, 약간 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바람이나 폭설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크기의 나무들은 세 방향에서 삼각골 모양으로 이렇게 지탱할 나무를 세워서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추위에 약한 또 감나무와 같은 나무는 줄기 밑둥에 볏짚으로 이렇게 둘러서 보온재로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변에 접한 곳에 심는 이제 이렇게 울타리 관목을 심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울타리 관목들은 겨울철 제설용으로 쓰는 염화칼슘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길 수 있어서 그것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볏짚으로 짜서 만든 울타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둘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 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같은 걸 내 공간에 심는다 할 때 그 지도도 잘 그려야겠네요. 어느 쪽에 심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키가 크게 자라는 작물들은 북쪽이나 서쪽 사면에 이렇게 심어서 다른 앞에 있는 작물들이 이제 볕에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겠죠. 네. 중간에 좀 자랐을 때 다시 옮겨 심으려면 이게 또 일이죠. 그럼요. 처음에 자리를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자, 요모조모님께서 와 멘토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관장님 덕에 처음 지은 배추 농사가 풍년입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김옥주님 드디어 나오시네요. 1년 동안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 박정주님 엄청 반갑습니다. 관장님 들깨 타작해서 덕분에 대박 났습니다 하셨습니다. 4369님이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배추 꽃이 어떻게 피며 씨는 어떻게 얻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한참 배추를 수확하기 시작하실 텐데요. 배추는 보통 이제 그 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지금 수확한 배추를 뿌리채 뽑아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는 꼭 그 2포기 이상. 왜냐하면 이렇게 자가 수분을 못하기 때문에 예, 다른 꽃가루 바지를 하기 때문에 2포기 이상 얼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봄에 윗둥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뿌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심게 되면 다시 배춧잎이 나오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꽃이 쭉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한 6월경에는 이제 이 꼬투리가 살짝 갈색으로 말라가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씨앗을 채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는 국격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쇠퇴하기 전에는 국격이 떨어지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청나라 말기 김영이 편찬한 격언 연벽에는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벌어지는 6가지 착각 증상을 자세하게 적고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일명 6육자에 착각할 착자, 육착입니다. 사회가 망할 때 보여지는 국민의 6가지 착각이란 뜻이죠. 첫째, 사이위복이라. 사치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풍조다. 인간에게 물질은 소중한 삶의 기반이지만 과도한 사치는 허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둘째, 사이위지라.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면서 자신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빼앗긴 사람이 문제지 자신은 머리가 좋아서 돈을 번 것이니 문제될 것이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이 상식이 되어버린 사회는 더는 희망이 없습니다. 셋째, 탐이위위라. 탐욕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착각하는 풍조다. 탐욕과 생존의 본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을 가득 쌓아놓고도 더 채우려고 눈에 불을 켠다면 그 사회는 탐욕 사회입니다. 탐욕은 사회를 양극단으로 만들어 치열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넷째, 겁이위수라. 겁쟁이가 신중하다고 생각되는 착각이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고 변명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가 죽은 사회입니다. 지하철에서 위협받는 여인을 모두가 외면한 뉴욕의 지하철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에 안도합니다. 불의에 대항하는 사회 정신, 품격 높은 사회입니다. 다섯째, 쟁이위기라. 남과의 경쟁과 싸움을 용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내가 너보다 뭐가 모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해대며 상대방을 이기려는 경쟁심은 결국 소모적인 사회 낭비입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닌 자존심의 경쟁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진이위위라. 화내며 성내는 것을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작은 일에 화를 벌컥 내며 상대방을 겁박하거나 싸우려 덤벼드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사치와 행복을 혼동하고 사기와 지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는 암울합니다. 탐욕에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오로지 몸보신에만 익숙해 정의를 외면하고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자존심에 경쟁하는 사회는 저물어가는 사회입니다. 선진국은 국민이 돈이 많거나 수출을 많이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격과 품격이 차곡차곡 쌓아졌을 때 비로소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아침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조금 쌀쌀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데요. 서울이 8도, 대구는 8.8도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엔 가을 햇살에 예년 이맘때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낮 기온이 17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은 깨끗하겠지만요. 충북과 대구는 오전 동안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영동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수도권에 비가 잠깐 지나겠고요. 이후에 입동인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첫날이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어땠습니까? 네, 어제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686명이 나왔는데요.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만, 이 지난주 월요일에 비하면 500명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오늘은 1,400명대에서 1,5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는데, 역시 지난주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저녁에도 거리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자영업자분들의 기대가 큰데요. 아무래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면 다시 또 고강도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또 어제 시작된 가을 야구는 모처럼 손님을 맞았는데요. 이 두산과 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0,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들어왔고 이 백신을 맞은 관객분들은 치맥을 즐기면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분들이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으면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네. 자, 대장동 수사 상황을 좀 보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고요? 네, 검찰은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추가로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찰은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스테이 기자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과 짜고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뽑힐 수 있도록 돕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이익을 못 받는 대신 화천대유가 받을 수 있도록 특혜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공사가 정해진 이익만 가져가도록 한 뒤 이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개발 이익을 100만 원씩 줄이는 방법을 썼다라고 검찰은 주장했고요. 이렇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본 건 최소 651억 원에 달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이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받았다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다만 녹취록 등을 제보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대선을 위한 선대위 구성할 예정이라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원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선대위에 참여하고 특히 이낙연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난해왔던 이 서른 홍영표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어제 광복회를 방문해서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했고요. 반대로 친일 부역 인사들이 대한민국 주축이 됐던 역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역대 정부 기관장들의 친일 행적을 조사해 기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 노인 1인당 매월 100만 원씩 차별 없이 지원해달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자신의 노인 기본소득 구상과 목표가 같다며 정책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제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투표 중인데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부터 당원 투표에 들어갔는데요. 첫날인 어제 이 책임 당원 57만 명 중 25만 명이 투표를 해서 43.8%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최고 투표율이었던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첫날 투표율이 더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는 당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의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고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SNS에서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면서 이 전당대회 때 새로 들어온 당원들과 함께하겠다며 젊은 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경기 지역 당원들을 만나서는 현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라며 지지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면서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이뤄졌다라고 강조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두 유력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준비된 미래와 시대 교체를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도전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거대 양당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판을 갈아야 할 때다라면서 여야 후보들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여의도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며 이 중간평가에서 지지율이 50%에 못 미치거나 이 총선에서 제1당이 못 된다면 깨끗이 물러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했던 이 대선 불출마 약속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라면서 약속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당선을 목표로 나왔다며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지난주 통신장애가 있었던 KT 보상안을 내놨다고요? 네, KT는 어제 이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객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이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이고요. 이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 대상입니다. KT는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의 경우 이 최장 장애 시간인 89분에 10배 수준인 15시간의 보상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의 요금의 10일 기준 보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인 가입자인 동시에 이 소상공인 보상 기준에도 해당할 경우 이 중복 보상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고객들에게는 요금제별로 다르겠지만 이 평균 1,000원 정도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상공인 분들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액으로는 4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이 KT는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이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검찰과 해양수산부는 조타수의 실수라고 했지만 이 대법원은 이것이 정확치 않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외부 충격으로 인해 급히 항로를 바꿨을 가능성이 담겨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고 KBS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당시 이 조타수인 조모 씨는 이 배의 한 부분에 충격을 받은 느낌이 있었다라고 증언했고요. 실제 인양 후 조사 과정에서 이 배의 부분이 최대 25도까지만 돌아갈 수 있음에도 50도가 넘게 돌아가 있는 흔적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 배의 부품이 이 정도로 돌아가려면 약 160톤의 힘이 필요한데 이 바닥에 긁힌다고 해서 이 정도의 힘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침몰 전에 운항 중에 이 무언가와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월호 당시 적재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서 이 쇠와 쇠가 부딪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녹음된 사실도 KBS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외부 충돌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이 사회적 탐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요즘에 요소수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서 디젤차 운전자들은 참 마음이 급하다고요. 네, 이 디젤차의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요소수는 한 300-400km마다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는 현재 운행되는 차량의 60%가 요소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요소수 구하기가 요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 주유소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요소수가 있는 주유소도 현재 재고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 주 전 리터당 1,000원 수준이던 가격이 서너 배나 폭등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중국이 그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갑자기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 중국 전력난이 벌어지자 중국이 요소수 생산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달 안에 국내 요소수 재고가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5260님도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하는데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가 시내 전역 주유소에